안녕하십니까. 야채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주연이의 전 액다고요. 저는 또 왔습니다. 저 또 노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액다의 주연이 주라기 월드 특집, 오늘도 노마스와 함께 주라기 월드 Fallen Kingdom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하죠. 저번에 너무 길게 네. 했어. 자, 이제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인데요. 제작 배경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라기 월드 시리즈 당연히 후속작이 기획이 돼 있었고요. 3부작으로 기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전작 감독은 콜린 트레보로였습니다. 신인 감독이었죠. 근데 콜린 트레보로가 워낙에 주라기 월드를 걸출하게 뽑은 나머지 스타워즈로 스카웃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스타워즈 팬들에겐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의 원래 감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근데 모종의 사유로 나갔고요. 모종의 사유로 나가고 대신 시나리오는 이 콜린 트레보로가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력 있는 감독이죠.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이라던가 더 임파서블 아니면 몬스터콜의 바이오나. 후아나 안토니오 바이오나 감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폴른 킹덤 개봉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어벤져스 개봉 전까지는 역대 최고 1일 흥행 기록이었거든요. 100만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바이오나 감독이 갑자기 한국에 들렸습니다. 예, 내한 안 하다가 후안 안토니오 바이오나가 열심히 프리프로덕션 진행하고 있는데 스타워즈 나가리 됐죠. 스티븐 스필버그랑 1편의 감독이었던 콜린 트레보로가 같이 제작 총괄을 하게 되고요. 이제 후안 안토니오 바이오나가 약간 바지사장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편은 주라기 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라기 공원 3부작의 제작진들이 참여했다고 말했었죠. 이제 본작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순수 주라기 월드 세대 제작진만 낳게 됩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음습하게 시작을 하죠.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게 설정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몇 년 후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영화상으로는, 영화 도입부 한정으로는 주라기 월드 사태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뭐 얼마 안 지났네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이제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의 본편, 이제 오프닝 말고 나중에 본편은 이제 몇 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 오프닝 한정은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영화 오프닝만큼은 제 생각에는 역대 주라기 시리즈 최고의 오프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마음속 1위는 주라기원 1편 오프닝이 제일 좋고요. 규모부터가 벌써 간 영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저번 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위기, 서스펜스, 쫄리는 맛, 이게 오프닝에서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 그 모사사우루스 실루엣이 막 바다에서 막 둥둥 떠다니는 거던가, 약간 코즈미 코너 느낌이죠. 괴수 약간.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음악이 뻔 이러면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번개 칠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 있잖아요. 와, 그래서 여기 딱 본 순간에 야, 이건 간 영화다. 주라기 월드를 뛰어넘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조스 같기도 하고요, 음악이. 보통 뭐랄까 약간 싼맛 나는 영화들은 거기까지 보여주고 으악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 바로 나올 텐데, 그 뒤에도 엄청 길게 그 공룡이랑 막 투닥투닥 하면서 막 사람들 도망가고 막 홈파망되는 그런 거를 되게 길게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프닝 타이틀 올라가는 것도 그 주라기 시리즈 로고라던가 폰트만 살짝 디졸브로 나오고 사라지는 형태였거든요. 그동안 항상. 주라기 3편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건 이번 편은 진짜 굉장히 웅장하게 막 용암이 흘러내리고 웅장한 음악 속에서 주라식 월드 폴른 킹덤 딱 나오잖아요. 이 영화는 간 영화가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났거든요. 수족관에 갇혀있는 분이 계셨죠? 모사사우루스.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밥도 안 주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얘는 공룡이 아니라 파충류다. 해양 파충류다. 파충류들은 신진대사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얘네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충류처럼? 뭐 그런 것도 되고, 악어 같은 애들도 한 번 밥 먹으면 극단적으로 밥을 안 먹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모사사우루스는 왕도마뱀, 모니터, 뭐 코모도 도마뱀이라던가 그런 도마뱀들이랑 분류상으로 가까운데, 실제로 이 왕도마뱀들도 뭐 하나 푸짐하게 먹으면, 그 알비노 요구상을 먹었죠 그때.
푸짐하게 먹고 나서는 극단적으로 이제 활동을 줄이고서는 오랫동안 굶을 수 있대요. 오. 그래서 버틴 것 같습니다. 아, 뇌피셜? 네, 이 제작진들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아마 한계가 왔겠죠. 한계가 와서 사다리고 인간이고 그냥 뜯어 먹고요. 이 영화 최고의 재앙이 아닐까 싶은데 이 오프닝이. 네, 그리고서는 이제 뉴스가 나오죠. 그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원이자 주라기 월드인 이슬라 누블라 이 섬이 화산 폭발 위기라고 BBC 뉴스가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좀 궁금한 게 이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데서 지금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 공룡 연구하고 활동하고 그랬던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여기 원래 화산 섬이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원작 소설 보면은 화산섬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슬라 누블라라는 게 안개 섬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안개가 많냐면 화산의 그 열과 지열 때문에 수증기가 많아갖고 안개가 있어갖고 그렇게 이슬라 누블라라는 명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작 소설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섬에서 발전기를 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공해가 나오니까 좀 그렇죠. 화산섬이잖아요. 화산의 지열로 섬의 에너지를 충당합니다. 그 공룡들은 지금보다 더운 시절에 살았던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극지방에 살았던 애들도 있지만 그 공룡들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화산섬을 선택했다. 다만 얘가 휴화산 내지 사화산이기 때문에 설마 터지겠어 하고선 입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마 터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인도미누스 렉스가 그 깽판 안 치더라도 이사를 가거나 망할 운명이었다. 터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그 원래 폭격으로 이렇게 막 다 죽이고 그런 거를 이제 화산이 이번에 대신 해준 거네요? 예, 독하잖아. 어떻게든 죽여. 이 폭격 설정도 그렇고 이게 결국엔 훗날 공룡을 빼잖아요. 근데 원작 소설에서도 공룡이 외부로 반출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알 수 없는 미래다 그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원작 소설이. 공룡들 몇 마리가 그 본토에서 활보하고 있고 뭐 얼마나 풀렸는지도 모르겠고 얘들은 뭐 저거에 살아갈 것이다 그런 은유를 가지고 끝나요. 소설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따오고 오마주를 많이 한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반가운 캐릭터가 나옵니다. 박사님, 말콤 박사. 말콤 박사, 이안 말콤. 이 시리즈에서 가장 명대사가 많고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죠. 이거 작가의 페르소나이기도 하고. 이 말콤 박사 귀환 전 정말 좋았고요. 근데 이 말콤 박사가 예고편에서 잠깐 나왔는데 저는 뭔가 좀 더 비중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카메오로 나왔습니다. 앞에 한 번, 끝에 한 번 나오는데 어차피 도미니언에서 길게 나와주니까 상관은 없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말콤 박사가 그 얘기를 하죠. 의원 한 명이 와서 그럼 이게 뭐 신의 섭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자연의 선택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의원이 사이언스인데요? 예. 의원이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것은 신의 뜻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지 혼자 재밌는 거는 또 원작 소설에 오마주가 나옵니다. 변화란 죽음과도 같다라고 이제 이안 말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원작 소설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 말인 거죠?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온다면은 다른 한쪽은 그걸 적응하지 못해갖고 그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 외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클레어가 있는데 클레어의 등장 장면이 재밌는 거는 이제 주라기공원 2편에 오마주 거점 나와요. 이 주라기공원 2편을 보면은 존 해먼드가 한없이 자본주의자였지만 자연주의자가 돼버려서 공룡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말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장님 뭐 자본주의자가 자연주의자가 되다니 놀랍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클레어가 똑같이 바뀝니다. 예, 그 NGO 단체의 수장으로 바뀌죠. 그 전편의 클레어는 한없이 자본주의자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하강을 하고 내려가거든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본작의 클레어는 정신을 차리고 뭐 나름 개과천선했다 그런 의미라서 엘리베이터가 상승을 합니다. 인물이 상승 곡선에 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가서 이 인물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좋은 장면인 것 같고 이 영화가 이제 후술하겠지만 안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 이런 미장센들이 정말 괜찮아요. 복선이라던가 감독이 참 괜찮은 감독인데 뭐 다른 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주라기공원 2편에 오마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라기공원 2편에서 존 해먼드가 나왔으니까 존 해먼드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벤자민 로고드라는 인물이고요. 배우는 제임스 크로멜입니다. 근데 이 배우는 실제로 동물 보호에 앞장을 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돌고래 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피켓 흔들면서 이딴 거 보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설정상으로는
존 해먼드의 친구이기도 하고 주라기 공원의 설립자. 이거는 원래 있던 설정은 아니고요. 갑툭튀한 설정입니다. 아, 영화 오리지널인가요, 그럼? 예, 영화 오리지널이고 심지어 주라기 월드 오리지널 설정이에요. 팬들도 뭐야 이런 인물이 있었어? 다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루머 돌았던 게 얘 그 주라기공 1편에 그 돈으로 매수하는 악역 있잖아요. 네. 뚱땡이를 매수하는 악역. 걔랑 같은 회사의 그놈 아니냐, 나쁜 놈 아니냐 그랬어요. 아, 예,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 화석 지팡이 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존 해먼드를 오마존 캐릭터이기도 하고 존 해먼드의 배우인 리처드 애든버러 공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약간 땜빵식으로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분께서 살아 계셨다면은 존 해먼드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 장면에. 그런 아쉬움도 좀 들고요. 그리고 주라기 공원 2편의 또 다른 오마주라 하면 역시나 공룡을 포획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후술하겠지만 똑같이 공룡을 포획하는 게 의도는 서로 다르게 왔지만 또 결국엔 또 같은 인간의 탐욕이 또 점철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오웬 그리디가 나옵니다. 스타로드. 근데 저는 둘이 사귀는 줄 알았는데 또 헤어졌어. 주라기 월드 보면은 첫 만남 이상에서 깨지고 월드에서 고군분투해서 만났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이게, 장면도 예.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예. 네, 그 약간 둘이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뭔가 좀 고뇌를 한 게 아니었을까. 오해는 그냥 서로 좋아만 하면 되지. 뭐 캠핑카에서 살든 뭐 하든 괜찮잖아. 근데 클레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클레어가 속물 같지는 않고 그게 현실적이고 정답인 거 아닌가? 그렇죠. 오웬이 너무 네. 이상주의자가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집다운 집에서 좀 살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또 집 짓고 있잖아, 또. 예. 또 오웬도 나름 또 그 그림이 컸는지 깨달음이 컸는지 짚짚고요. 예. 근데 보면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이 영화 약간 뭐 PC주의 얘기하시는데 사실 원래 주라기 시리즈는 PC주의가 많았고요. 다른 영화들 비해서는 저는 오히려 온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헐리우드 상업 매체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도 있고 마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말콤이랑 오웬은 본작에서 굉장히 상식인 포지션이고 거의 초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공룡들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멸종해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영화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클레어는 얘네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좀 감정에 호소하거든요. 근데 사실 후술하겠지만 클레어도 사실 정상적인 축에 속합니다. 그렇죠. 이 영화는 전체적인 논조가 올바른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올바르다는 거는 정치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현실과 이성의 타협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는 지나치는 이상이고 그 외의 극단적인 우파 사상이라던가 속물적이다고 세속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 중간 타협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후반부의 문제점도 그렇고 이 두 인물의 대비도 그렇고 이런 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애완동물 그리면 이제 어렸을 때 사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새끼 블루 장면 보면서 이제 약간 그도 사람이었기에 결국에는 이제 블루를 구조하러 가게 되는데 이 장면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근데 동물 기르지 않는 분들도 인간을 기르는 사람들, 부모님들도 아마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확 알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자식이 어렸을 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고 귀엽잖아요. 얘가 내가 없었으면 얘네가 잘 자랄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잠깐 보면은 그 새끼 랩터들이 막 아주 그냥 지랄 발광으로 하고 사방으로 날을 치거든요. 와 진짜 보면서 혀를 내둘렀는데 진짜 오해는 주라기 월드 세계관의 강영욱 씨가 아닌가 봐요. 이런 애들을 훈련시켰단 말이야?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막 분리불안 있는 것처럼 막 맞아 꼴값을 떠는다. 사실 근데 그 나이대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가 나옵니다. 지아 로드리게즈랑 프랭클린이에요.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1편에 나왔던 꼬맹이들이 또 다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는 어른들이 좀 각자 포지션을 다르게 이제 가져가잖아요. 힐러와 힐러? 법사. 힐러는 힐러지. 공룡 힐러. 그래서 그렇게 과학자들 데리고 간 거는 좋은데 뭐라 그럴까. 일단 저는 프랭클린 쪽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네. 지아는 지금 이 뒤쪽의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플러스상으로. 근데 프랭클린은
딱히 뭔가 그냥 모르겠어요. 큰 역할을 하긴 했나? 공돌이 예. 그 그냥 뭐 컴퓨터 똑딱똑딱 거리는 거 사실은 원래 기존 캐릭터한테 그거를 넣어줘도 되거든요. 뭐 클레어가 한다든가. 네, 그 프랭클린 캐릭터 있잖아요. 전편 뭐 로어 리크루터스라는 캐릭터가 있죠. 그 주라기 공원 티 입고 다니던 프로그래머. 어차피 거기 직원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럼 이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뭐 배우가 바빴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나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네, 아니면은 이제 그 극단적인 그 성비와 인종적 균형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존에 있던 직원이 나오기에는 조금 네.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관객이 보기에는 이 친구도 뭐 그렇게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죠. 그냥 컴퓨터 그 똑딱거리는 심지어 거지. 그 얘기 하잖아요. 아빠가 그 취업하기 전에 경력 면접 쌓으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온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게 프로페셔널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 네. 아무튼 둘 중에 하나만 뺐어도 좀 더 보기 편했을 것 같다 정도의 네. 느낌이 있네요. 그 지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많이 진보적인 사람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짜증나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그 의견은 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심각하게 뇌절한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느낌이 지하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시니컬한 사람이지. 예. 시니컬하고 약간 가시복 같은 사람이지. 네, 그게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네요. 직접 남자를 뚜둑에 팬다던가 공룡을 잡다던가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공감은 되는데 그렇다고 이 캐릭터 갖고 너무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나치게 또 정치적 올바름이랑 또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걸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예민해지지 않았나. 근데 어쨌거나 이 캐릭터들 보면 살짝 묘하게 좀 고구마 느낌도 있고 저도 프랭클린 캐릭터는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라기 월드 직원으로도 대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본격적으로 또 캐릭터들이 항상 주라기 월드 시리즈는 문제인데 이 각본이 주라기 월드의 각본도 1편의 감독이었던 콜린 트레보로가 썼고 주라기 월드 폴린 킹덤도 1편의 감독인 콜린 트레보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 트레보로의 문제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서사라던가 이런 캐릭터 구축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때까지도 재밌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막 그 공룡 구역에서 인간 구역으로 넘어갈 때 막 그 철장 같은 거 막 열고 네. 그러죠. 자동차 대기하고 있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막 어드벤처 준비됐어? 약간 안전벨트 메고 저 에버랜드 사파리 들어갈 때 그런 느낌이에요. 좋게 시작을 하고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등장합니다. 주라기 공원 1편 장면의 오마주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아쉬운 게 이제 화면비인데 주라기 공원 시리즈는 항상 1.85대 1 비율로 찍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1.85대 1은 상하로 긴 화면비입니다. 공룡은 거대한 생명체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괴수라던가 공룡은 거대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는 장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거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럼 8.5대 1로 찍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맞다고 하긴 그렇고 궁장을 보여주긴 훨씬 더 나아요. 그 주라기 월드 같은 경우에는 콜린 트레보로 감독이 2.35대 1로 찍고 싶었지만 스필버그가 설득해서 타협본 게 2대 1 화면비입니다. 그리고 2대 1 화면비도 일반적인 영화의 화면비들보다는 상하로 높은 화면비란 말이죠.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같은 경우는 좌우로 넓은 시네마스코프 2.35대 1이에요. 2.35대 1 같은 경우에는 전경이라던가 좌우로 길기 때문에 어디 전경이라던가 광활한 풍경을 보여주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건 아이맥스의 등장으로 다시 이제 나락으로 가긴 하는데 2.35대 1의 시네마스코프 비율은 전경을 보여주기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가 2.35대 1 비율을 못 쓴 건 아니에요. 2.35대 1 비율을 잘 쓰려면은 좌우의 인물 배치라던가 미장센을 정말 잘해야 돼요. 세트의 뭐 미술 배치, 인물 배치, 그럼 미장센을 정말 잘 신경 써야 되는데 촬영도 잘했고 잘했습니다. 이 영화는. 근데 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장면을 담은 거 개인적으로 좀 최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오마주에도 왜 이걸 오마주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주라기 공원 1편에서 보면은 그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아주 전설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느껴지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라기 공원 1편에서의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진짜 고질라급으로 거대하다고 좀 느껴지는데 이 주라기 월드 폴린 킹덤의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묘하게 좀 작아 보여요. 상하로 좀 긴 느낌을 좀 덜 담아서 특히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공룡은 키가 엄청 높은 공룡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화면비가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요. 굳이 이 화면비로 이걸 똑같이 오마주를 했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아쉽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블루와 조우를 하고 이제 슬슬 영화가 마트에 갈 게 이제 슬슬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작중 최초로 벨로시랩터가 총 맞고 뻗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미사일 정도는 괜찮아. 왜냐면 이제 그런 거죠.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핵 한 방이면은 착해진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랩터 같은 공격은 왠지 총 한두 발 맞고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총 맞더라도
뭔가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맞다만 깨갱 이런단 그러니까 말이죠. 발악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걸 총에 맞고도 막 사람 한 두세 명 물어 뜯은 다음에 쓰러지고 이러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한 명 잡는 것도 확실히 못 죽였죠, 그것도. 네. 여기서부터 뭔가 좀 나사가 빠질 분위기가 보여. 근데 다만 블루라는 캐릭터가 우리한테 친근해졌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고난에 빠뜨리게 하는 그 장치로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이 캐릭터가 얼마나 씹사기 캐릭터인지를 알고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냥꾼 아저씨가 위대한 백인헌터 사냥꾼 아저씨 켄 위틀리죠. 아저씨가 배신을 합니다. 이 배우가 테드 레빈입니다. 근데 혹시 양들의 침묵 보셨나요? 네. 노마스는? 양들의 침묵에서 그 기괴한 악역인 버팔로 빌 기억하세요? 버팔로 빌? 캐릭터는 기억나는데 같은 배우인가요? 예, 같은 배우. 오. 거긴 약간 그 성 정체성에 그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기 그렇고 그냥- 혼란을 겪는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없이 마초적인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죠. 예.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그 버팔로 빌이 춤추는 장면 정말 기괴한데 그것을 갖고 이 아저씨 보면은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여기서는 굉장히 알기 쉬운 악역으로 나와요. 예, 좀 저열한 악역으로 나오죠. 주라기 공원 2편 오마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라기 공원 2편 보면은 대머리 사냥꾼 아저씨 나오거든요. 네네네. 롤랜드 템보인데 주라기 공원 시리즈에서 최고로 카리스마 있는 악역 꼽으라면 이 롤랜드 템보를 꼽거든요. 악역이라고 하긴 그렇고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인데 정말 멋있어요. 그냥 적당히 개념차고 적당히 카리스마 있고 적당히 위트 있고 그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변주한 것 같은데 삼류 악역으로 나옵니다. 좀 아쉽죠. 그 네. 전형적인 레드넥 백인 남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보다 영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멍청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네, 근데 그렇죠. 항상 주라기 월드 시리즈 악역들은 항상 이렇게 멍청한 모습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 빅 호스킨스도 그렇고. 아,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 한 번 더 아쉬운 거를 좀 꼽을 수가 있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약간 뭔가 저열한 악당인 것 같긴 한데 그쵸, 있어야 되는 캐릭터. 오엔을 제압하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 느낌이긴 했어요. 오엔한테 이제 마취총 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진짜 개꿀잼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화산 폭발하는 때부터 진짜 정신없이 봤어요. 진짜 쉴 새 없이 휘말아치죠. 롤러코스터처럼. 이 오웬이 굉장히 진지한 캐릭터인데 슬랩스틱 코미디도 하고요. 이건 너무 가오갤. 자, 그리고 화산 폭발하고 이제 혼돈 파괴 망가가 벌어지는데 전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이 영화를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거든요. 예고편에서 그 오웬이 런 하고서 막 뛰어고 도망가잖아요. 네. 그러고서 공룡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옛날에 이제 공룡 나오는 뭐 책이라던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 보면은 화산이 폭발하고 막 공룡들이 도망다니는 장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딱 영화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의 스케일이 엄청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주라기 월드 비해서. 아, 근데 저는 이 장면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다만 아쉬운 점은 말이죠. 이 육식 공룡들 보면은 미친 새끼들 같지 않습니까? 어? 사람이네? 어? 열받네? 우선 막 화산 폭발하고 막 불나고 난리가 났는데 사람이면 못 참습니다. 옆에 있는 초식 공룡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와 먹을 거다 하면서 난리치는 것까진 괜찮은데 사람을 굳이 그렇게 핀포인트로? 제가 좀 이제 싫어하는 게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게 이게 원래 설정상 영화 설정상 광견병 비슷한 게 이 섬에 돌고 있습니다. 육식 공룡들 사이에서. 그래서 공격성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 터지는 상황에서 사람 밖에다가 눈깔 들어가고 막 난리치는 건데 전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저는 불만인 거는 그런 설정이 있었으면 영화상에서 네.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지아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섬 진입할 때라든가 네. 지금 유독 인간을 향해서만 공격성이 늘어났으니 조심하십시오라든가 그런 걸 해줘야 되잖아. 그 휘틀리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아가 광견병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렇게 해설만 해줬어도 됐잖아요. 물론 그것도 좀 치사해 보긴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할 일은 해야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로 설정 푼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제가 헤일로 시리즈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설정이 정말 빠방에 잡혀 있어갖고 위키피디아라든가 공식 설정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라기 월드 같은 경우에는 공식 설정집이 없습니다. 주라기 공원 시리즈도 그렇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인터뷰로만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많이 졸렬한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재밌었다. 이 화산 폭발 장면은 진짜 공룡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모든 게 그런 거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파괴적인 것들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티라노가 굉장히 자기적으로 도와주죠.
갑자기 와가지고. 예, 갑자기 자기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영역에서 깝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김두한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시명이 지나가는 애들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김두한 입장에서 못 참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쵸, 아무리 그쵸. 미군이 오더라도. 그래서 공격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좀 그런 거죠. 약간 그 괴수물에서 아무튼 만났으니까 싸워야 되고 약간 그런 싸워야죠. 자기적인 장면. 다만 아쉬운 거는 전 다 괜찮거든요. 자기적인 것도 인정은 합니다만 좋거든요. 근데 주라기 공원 테마가 나오길 바랬어요. 주라기 그 빰빰 티라노 빰빰 나올 때. 그런 거. 근데 이때 나오는 음악은 주라기 월드의 테마가 나와요. 근데 저 주라기 월드 테마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주라기 월드 테마가 나와야죠. 이제는 2편이잖아요. 아 그랬는데 이제 딱 섬에서 폭발하고 끝났잖아요. 탈출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연기에 휩싸인 브라키오사우루스. 예, 아 진짜 너무 불쌍해. 막 그게 왜 키운다며? 이게 되게 치사한 게 막 예. 뭔가 브라키오사우루스에 대한 뭔가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게 없는 사람들도 영화 초반에 이걸 딱 보여주고 이렇게 쫙 한번 훑어주고 각인을 일단 시켜놨다가 네. 한 10분 뒤에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너무 이게 치사한 거예요. 야, 눈물샘을 뽑겠다 이런 의도가 느껴지지만 굉장히 슬프고 예. 멋진 장면이었어. 아,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제작진이 또 뒷설을 풀었어요. 이게 1편에 나왔던 그 브라키오사우루스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작진의 인터뷰를 해서 안 믿습니다. 그냥 유식공룡들이 지랄 맞으면 그냥 미친놈들인가 보다. 그리고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도 1편의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공식 설정집에서 명시를 하던가 아니면 영화상에서 그거를 명시를 해주던가 대사로 얘기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저는 이건 정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일 1편의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불만이신 분들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루가 이제 골골거리잖아요. 네. 예, 티라노사우루스 거를 수혈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지하가 그 단서를 얘기해 주잖아요. 육식이고 발톱이 한 발가락 3개 정도 있고 그걸 들을 때부터 아씨 이거 티라노한테 그분밖에 강했구나. 없는데? 예, 그때부터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 장면 재밌는 거는 블루도 애니메이트로닉스로 만들었고요. CG가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는 한 CG를 조금 쓰긴 했는데 이 장면 한정으로는 이 장면에는 한 70대 30 애니메이트로닉스 한 70% CG 30% 그렇게 썼어요. 부다라 누나가 올라갔던 티라노사우루스는 진짜 거기까지 진짜구나. 예, 배우가 진짜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티라노가 중간에 막 발버둥 쳐갖고 막 그 벽 긁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는 CG. 그런 건 CG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그 종류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 고릴라한테 사람이 수혈받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수의사가 진짜 글을 올렸더라고요. 파충류나 조류는 이런 혈액 반응이 덜 민감하대요. 된다고? 네, 사람 비해서 혈액형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수혈하면 된대요.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알고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말은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스펀지 그런 거잖아. 네,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한편 본토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음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헨리 우 박사님이 또 나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이 인물이 웃긴 게 분명히 악의 기업과 무슨 군사 기업과 서로 연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끝났잖아요. 주라기 월드에서. 뜬금없이 밀수범들이랑 붙어 먹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또 설명을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이 또 뭔가 있는 걸 알거든요. 설정이. 근데 저는 이런 설정은 전혀 신경 안 쓰기로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또 마음에 안 들고요. 시나리오 측면에서. 캐릭터라던가.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해주는 쪽에 붙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 무기화하는 애들이랑은 왜 손을 안 잡고 걔네가 파산을 했으면 파산했다고 얘기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대충 협객일까? 론이니까 유전학계의 론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론인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이 사람이 연구 같은 거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시제품은 확실히 완벽하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든 공룡의 완벽을 되게 추구하는 거 보면은 그냥 학문적으로 좀 욕심이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닐까.
예. 그것도 완전 나쁜 놈은 아닌 게 악행은 안 했어요. 네. 약간 과실치사는 많은데 어쩌다 보니 그냥 나쁜 네. 사람 손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지. 예, 그래서 과실치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쥐라기 공원과 월드 시리즈의 악역들은 보통 악행을 하면은 탐욕적이거나 뭔가 사람이 죽더라도 과실치사거든요. 이 인물이 탐욕 때문에 공룡들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던가 뭐 그런 경우거든요. 일라이 밀스라는 악역이 나옵니다. 이 벤자민 로고드의 따까리인데 시리즈 최초로 살인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악행만으로 따지면 진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행을 저지른 악당인데 그렇죠. 이 캐릭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짜 최악의 악행을 저질렀지만 이도저도 아닌 악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얕아요. 얕다라는 게 뭐냐면 클레어를 속인 거를 빠르게 이 사람의 진면모를 영화에서 팍 오픈을 해줘가지고 좀 이 악당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그럴까? 전체적으로 좀 네. 뭔가 되게 큰 야망이 있거나 큰 음모가 있거나 이런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한 10분 20분 뒤면은 그냥 뭐 되게 단순한 악당이 아닌가. 그래서 흥미가 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냥 잡범이죠, 잡범. 그러니까 다른 악당들도 다 잡범이긴 했는데 잡범이면 그 잡범에 걸맞은 그쵸. 실책과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잡범치고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실제 중범죄자들도 잡범 같은 졸렬한 행동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 영화의 캐릭터로서 또 별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전 아직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이 사람이 돈 하는데 돈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릅니다. 뭐 이번 건만 끝나면은 더 큰 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더 큰 건이 뭐냐고. 그래서 공룡 경매를 하죠, 이 인물이. 이번 건. 그래서 이게 공룡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금이 한 1,600억 정도가 돼요. 1,6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인도랩터 시작 경매가가 200억이고 낙찰가가 한 400억 정도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인도랩터 시작 경매가는 우리 한창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박수. 좋은 일 있었죠. 득점왕 월클.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이정료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굳이 대치를 말하면 하자면. 손흥민 선수는 공룡급의 가치. 반대로 말하자면은 공룡 여러 마리 팔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공룡들을 팔았거든요. 수십 마리 팔았잖아요. 1,600억이에요. 명문 축구구단 하나 못 만듭니다. 공룡. 되게 소소하네. 공룡 판 걸로 축구구단 명문 구단은 못 만들어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구단은 만들 수 있지 몰라도 명문 구단은 만들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 돈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레알 마드리드가 이 공룡들 다 팔아먹을 수 있다. 벤치 멤버조차도.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 총괄로 남아 있으면서 이것저것 굉장히 지시를 많이 하고 개입을 했다. 사실 여기서 공이 하나 정도 더 붙을 수가 있어요. 원래 시나리오 상황. 1조 6천억 정도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였죠, 이게. 그런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현실성 있게 뭐 일라이 밀스가 좀 잡범 같은지 모르겠으나 현실성 있게 공 하나 정도 빼자. 그래갖고 가격을 낮췄대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탄생한 겁니다. 이 영화판에서 활동하신 분이라서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셨네. 근데 나름 또 스티븐 스필버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는 지금 동물원에서 뭐 동물들이 뭐 보호를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거래가 되잖아요. 제일 비싼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코끼리 아니에요? 기린? 킹콩입니다. 킹콩. 고릴라. 롤랜드 고릴라가 제일 비싼데 얼마 정도 할까요? 공룡이 200억이었어요. 제일 비싼 공룡이 400억, 200억. 고릴라 나 어디서 기사에서 봤는데 한 1, 2억 정도? 한 마리에? 10억? 10억입니다. 전 세계 3,400마리밖에 없어요. 쥬라기 월드 세계관의 공룡이랑 개체수 비슷한데? 아니요, 공룡보다 많긴 개체수가 많죠. 좀 더 많죠. 예. 그리고 롤랜드 고릴라 가격 보면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영화에 보여줬던 공룡들의 그 파괴력과 그 흉악한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또 싼 거 아닌가? 손흥민 선수보다. 예. 이거 군사 장비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싼 거라고. 전차가 한 60억 정도 하죠. 60억에서 100억 정도 하죠. 예. 근데 전차가 더 좋구나. 다 발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면서 이 경매 장면도 참 그렇긴 한데 다 진짜 이 영화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핵심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인도랩터가 나옵니다. 영화 끝나기 30분 전에 나오죠. 디자인 자체 굉장히 좀 멋있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되게 소름 돋게 잘 디자인했어요. 딱 보면은 본능적으로 되게 막 싫어요.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에일리언 느낌도 많이 들고 막 다리도 막 길쭉길쭉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캐릭터 디자인은 되게 멋있는데
좀 답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일단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 메이지라는 캐릭터의 정체가 밝혀지죠. 알고 보니 그 복제 인간이었다. 좀 이 복제 인간 설정도 좀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아 근데 저는 처음에 얘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그 뭔가 엄마 얘기를 하는데 막 엄마 사진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좀 답변 회피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다 유전자 공학으로 이루어진 시리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에반게리온을 본 사람이란 말이죠. 아야나미.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소재라서 얘 이거 뭐 복제 뭐 어머니를 복제했거나 뭐 딸을 복제했거나 그런 거겠거니 하고 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좀 김이 빠졌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 메이지와 인도랩터가 서로 대칭되는 캐릭터죠. 서로 대칭되는 캐릭터인데 그 후반부에 이제 유리의 반사돼 갖고는 서로 둘이 얼굴이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노리긴 했는데, 근데 이 인도랩터는 인도미누스 렉스한테서 따왔지만 벨로시랩터를 또 계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라기공원 시리즈에. 이름도 랩터잖아요. 예. 근데 인도미누스 렉스의 뭐 랩터 버전인데 뭐 똑똑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똑똑한 모습도 많이 안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인상적인 액션을 전 그렇게 보여준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인상적인 장면 하나 있었어요. 기절한 척하다가 잠든 척하다가 이렇게 싹 눈도 뜨고 이렇게 꼬리 움직이고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인도미누스 렉스랑 다르게 이 장면이 되게 별로였던 게 뭐냐면 인도미누스 렉스는 동물적이면서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야생동물 중에서 굉장히 최상위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딱 느껴졌던 반면에 얘는 너무 표현이 인간적이에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심지어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인도랩터라는 캐릭터에 대해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이 인도랩터가 잔머리를 굴리죠. 잔머리를 굴리고 당하는 건 악역들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좀 권성징악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오히려 얘가 아군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선역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잔혹하다만 잔혹한 장면이 보여줘요. 근데 사실 저희처럼 좀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스펜스가 있느냐, 분위기 조성적인 면에서 객관적인 면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대단한 서스펜스 같지는 않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에일리언 카버너트 선에서 정리가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캐릭터가 뭐 이 악역들을 잡으면서 뭔가 잔머리 굴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잔혹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아마 서스펜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스릴이라든가 서스펜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주된 사람들은 이걸 거의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권성적인 측면도 있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악역들이 너무 바보 같고 단순하고 평면적이다. 빡대가리다. 밀스도 그렇고 이 켄 휘틀리도 그렇고 전편에 나왔던 빅 호스킨스도 그렇고 농락을 하는데 농락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바보를 속이는 거야 당연한 거지. 얘가 그렇게 똑똑한 게 별로 돋보이지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느냐, 포스가 있는 캐릭터라던가 주인공 파티를 한 명을 죽이거나 프랭클린 죽이죠. 최소한 팔은 뽑아야 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랩터가 그 록우드 할아버지를 죽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게 되게 그것도 되게 나름 상징적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메이지를 지키다 그렇게 죽는다던가. 그렇거든요.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인도랩터 탈출 상황을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 잡범들은 다 죽었다 치고 오웬이랑 클레어 파티가 있는데 얘네는 주인공이죠? 죽일 일이 없으니까 주인공이죠. 웬만해서는. 그 제끼고 그 다음에 뭐 아이언맨이 죽는 거 봤어? 약간 이런 거 비슷하긴 한데 마지막 편이 아니잖아. 프랭클린이랑 지아 정도가 있거든요. 얘네는 근데 마주치지를 않죠. 아예 인도랩터랑. 얘네가 제일 죽여야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인도랩터랑 마주치지가 않고 그 외에 인도랩터랑 제일 많이 마주치는 건 메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메이지가 뭡니까? 촉박풍이죠. 얘는 메시지를 나중에 전달을 해야 됐으니까. 이 메이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죽어요. 저는 헐리우드 매체에서 어린아이가 추격전 보는 거 전 별로 안 느끼는 게 어차피 안 죽일 거 알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죽이는 걸로 비튼다면 그거대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괜찮긴 하지만 안 돼. 무리. 어쨌건 그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 캐릭터가 위험한 캐릭터라던가 긴박한 걸 뽐내려면 그러면 이 캐릭터랑 되적하는 캐릭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블루가 있죠. 그럼 블루를 묘하게 죽일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들어죠. 어떻게 블루 죽나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왠지 블루가 좀 부합되지 않습니까? 인도랩터랑 직접 싸우기도 하고 왠지 죽어도 다음 편에 랩터 하나 복제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타깝게도 블루한테 개처발립니다. 설정상으로 인도랩터는 몸 길이가 7점 몇 미터 정도 돼요. 블루는 몸 길이가 한 3m 정도가 됩니다. 몸무게는 한 4배 차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거 찾아봐야 되는데 블루 같은 경우는 한 200kg, 30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500kg 이내요.
인도랩터는 톤단이거든요. 개처발립니다. 아 그리고 블루랑 그렇게 오래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 투닥투닥 하더니 그냥. 그래서 이 캐릭터의 위압감이 정말 없어져요. 위압감이 정말 없어지고 점프 스퀘어도 노마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점프 스퀘어 네. 아닌가요? 그 점프 스퀘어 수준도 좀 약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뭔가 보여주거든요. 항상 쥬라기 시리즈는 자연과 생물의 윤리라는 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또다시 설정상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도랩터는 설정상 수컷이고요. 공람충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른 공룡들은 다 암컷이죠. 인도랩터는 수컷입니다. 아예 수컷으로 기획해서 태어난 거고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좁은 공간에서 자랐다는 컨셉인 거예요. 몇몇 개 보이긴 해요. 인도랩터가 자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라던가 부산하게 다리 떠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게 얘가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건데 뭐 영화에서 안 보여줬죠? 학대당했던 설정 안 나왔죠? 그리고 뭐 인도랩터가 약하다고 치면은 이게 원래 계획상으로는 인도랩터가 2마리 이상으로 기획됐대요. 그래서 알비노 인도랩터, 검정색 인도랩터 그 둘이 맨 처음에 나오다가 포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마리가 또 한 마리를 뭐 죽인다던가 뭐 그런 게 원래 기획이 됐는데 제작비 때문에 캔슬이 됩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잡아먹는 설정 심지어 렉스에서 썼잖아요. 그쵸, 인도미누스 렉스에서 썼죠. 그래서 제작진이 타협을 한 게 그러면 인도랩터의 크기를 키우고 한 마리로 만들자 하는 전 이게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무슨 카드 합성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쥬라기 공원 1편 기억하시죠? 네. 거기에 최악의 사이코 살인마인 벨로시랩터들도 영화 끝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나옵니다. 인도랩터도 영화 끝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나와요. 근데 말이죠. 쥬라기 공원에서는 랩터가 3마리였고요. 벨로시랩터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역 인물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여기서는. 예, 닉 퓨리는 팔대기 잘린 거밖에 안 나오고 로버트 멀튼이라는 캐릭터는 가장 믿을만한 캐릭터였거든요. 가장 무력이 강하고 나쁜 놈도 아니고 주인공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는데 인물도 랩터한테 낚시당해갖고 죽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위기감을 좀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야 이거 애들도 죽거나 아니면은 애들을 보호하는 그랜트나 엘리 세틀러 박사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잔혹하게 묘사됩니까? 로버트 멀튼 산채로 뜯어먹히는데 정말 무섭게 보여주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몽타주 장면으로 막 뱀이 그 이렇게 기어가는 걸 랩터가 지켜보는 걸로 몽타주 장면도 있고요. 막 그 소리 지르는 거에. 그리고 우리 닉 퓨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뜯긴 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쥬라기 소설에서조차도 벨로시랩터가 장기자랑 정말 잘하거든요 사람들. 그래서 그럴 게 아니었으면 최소한 지아라던가 프랭클린 팔을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죽이기라도 싫었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프랭클린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프랭클린은 한번 목숨을 빚졌거든요 오웬한테. 네. 그래서 자기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번만큼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요 하면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그때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해갖고 클레어나 그런 오웬 대신에 프랭클린이 잡아먹혀서 죽었어도 된다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네. 듣고 보니까 그런 아, 이게 진짜 좋은 그림인데 왜 안 죽는겨? 노바스를 헐리우드로 보냅시다. 아, 아쉽게도 그러지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상에서 이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정말 무섭게 조성하거든요. 그 인도랩터가 탈출을 하고 천장 위로 올라가서 비를 맞아서 포유를 하고 문을 열고 그 메이지를 가지고 노는 장면. 인도랩터는 아마 메이지에게서 동병상련을 느꼈을 거예요. 서로 대칭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미묘하게 서로 복제되는 캐릭터라는 거와 그런 약간 변태적인 그런 집착이 있었겠죠. 도착증 같은 거. 그래서 막 그 메이지를 가지고 노는 그런 장면은 시퀀스로만 놓고 보면 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촬영이라던가 연출이라던가 미술, 음향 이런 거 정말 좋은데 시나리오에서 이미 글러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시나리오에서 플롯과 캐릭터에서 조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무섭게 연출을 하더라도 너무 안 무서워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한 얘기인데 그 장면이 되게 템포가 갑자기 느려지고 그 행동도 되게 느려지잖아요. 천천히.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그게 되게 별로더라고요 저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도랩터가 한심하게 퇴장을 합니다. 자기보다 작은 블루한테 잡혀 먹혀요. 또 되게 멋있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심하게 한심한 퇴장이에요. 아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굉장히 상상 이상의 이 영화의 안 좋은 평가에 방점을 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라고 부르는데 공룡을 놔줍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방송 키면서 구독자분들이랑도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비겁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는 되게 나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공룡은 영화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공룡이 풀어졌어야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도 이 주인공 일행 중에서 누가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마지막까지 악역을 한 명이라도 남겨놨어야 돼요. 가지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랬어야 돼. 이게 누가 해도 좀 클레어가 해도 욕 먹었을 거고 메이지가 하는 거는 메이지는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너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짜증나고. 그래서 이 장면을 위한 악역을 하나 남겨놨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지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이 새끼들 원하는 대로 가져봐! 진짜 질질 몸을 질질 끌고 와서 총이라도 겨누다가 총 잘못 쏴가지고 버튼에 맞아갖고 그렇게 된다던가. 제가 아까 분명히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이안 말콤도 공룡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인물은 이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고요. 이 영화의 주제를 얘기하는 인물이고 긍정적으로 묘사된 인물인 이안 말콤이 죽게 놔둬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이 상식인 포지션이고 주인공인 오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웬은 결국엔 구조까지 하러 갔지만 풀어놓는 거는 결국에는 오웬도 반대를 했잖아요. 심지어 공룡을 풀어놓으려고 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클레어조차도 결국에는 안 풀어줍니다. 알아요, 영화 제작진들은. 저는 클레어가 이렇게 머뭇머뭇할 때 이 다음 대사가 메이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만약에 클레어가 여기서 안 풀어주면은 메이지가 너무 슬퍼할 것 같으니까 그게 되게 걱정했어요. 클레어가 메이지도 생명이야. 그리고 공룡도 생명이지 라고 하면서 띡 누르면은 그거대로 되게 바람이었을 것 같은데 안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진들도 공룡을 푸르는 게 뇌절이라던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라는 거를 변화하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영화 제목이 뭡니까? 쥬라기 월드죠. 그 쥬라기 공원 원작 소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본토에 공룡이 풀어나는 거를 암시를 하면서 끝난다고요. 거대한 공룡은 아니고 작은 공룡들이. 그 공룡들이 이제 작은 변화를 가져오겠죠. 생태계 파괴라던가. 그거는 일단 의도치 못한 사고였던 거죠. 그 화물선에 걔네들이 이제 탑승을 한 거였어요. 공룡들이 몰래 작은 애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개념 그 동물 보호주의자들이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메이지를 통해서 공룡을 풀어버리거든요. 이게 약간 물론 아까 노마스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메이지와 공룡들 같은 처지입니다. 똑같이 복제됐고 미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메이지가 감정을 이입했다고는 머리로는 이해가 조금은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라서 가치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쉴드 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쥬라기 월드 만들고 싶어서 그냥 애 방패로 삼아갖고 애를 총알바지로 삼아갖고 풀어준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이거는 애를 방패로 삼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치사해요. 비겁하고. 저는 쥬라기 월드 시리즈를 좋아하지만 정말 치사하고 비겁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이 콜린 트레보로거든요. 전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나리오 능력으로서는 진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알면서 그랬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쥬라기 월드 3편 마음에 안 드는 게 돈 벌고 싶어서 그냥 만들었다. 돈 벌고 싶어서 그냥 공룡 풀었다. 뭐 이런 건데 그렇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재앙을 가져왔는지는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배트랙 빌록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여기 탈출했던 중형 60공룡 한 마리가 국립공원에서 한 가족을 잡아먹을 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진짜 너무 끔찍하던데요? 그 콜린 트레보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공룡을 풀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등산 갈 때 텐트에서 뭐가 옆에서 쿡쿡 찌르길래 나가보니까 티라노가 쿡쿡 찌르고 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뭐 시골길 내려가는데 옆에서 랩터가 따라온다던가 그런 거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제 쥬라기 월드의 이제 미래 세계관을 만든다는 건데 너무 자기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뽕이 차고 팬심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자기적인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 전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수많은 쥬라기 시리즈 올드 팬들이 걱정하는 게 뭐 공룡의 디자인이라느니 뭐 티라노사우루스를 또 호구로 만드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전 이런 건 걱정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콜린 트레보로의 캐릭터를 만드는 능력과 시나리오의 설득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말콤이 인간은 이제 멸종이 시작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쥬라기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공룡 몇 마리 풀려났다고 왜 월드야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편집을 잘못한 건지 시나리오를 잘못 쓴 건지 촬영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전 판단이 안 서는데 사실 헬류가 얘기하죠. 얘들 팔면은 얘들이 똑같이 만들 거야. 이거 뭐 파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때 그 얘기도 하고 중간에 비행기 안에 공룡 그 수정란 배아 같은 거를 챙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한 문제는 공룡 복제 기술이 사방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리고 밀수된 공룡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밀수가 됐고 그 이제 공룡 복제 기술로 무자비하게 이제 그 무질서하게 공룡들이 복제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미래를 암시를 하는 거죠. 팬데믹처럼. 관객들은 공룡들이 북미로 퍼져나고선 저게 왜 월드야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출을 했단 말이죠.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메시지를 주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지금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메이지의 약간 존재 이렇게
복제된 유전자 복제된 인간과 공룡은 생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해결을 하나를 먼저 네. 해야 되고 후속편을 위해서 공룡이 세계로 뭔가 풀려났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를 풀어야 네.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 여기에서 굳이 공룡을 풀어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매했었잖아요. 근데 경매했을 때 이미 몇 마리 공룡들은 반출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냥 주라기 월드가 되는 거는 끝났거든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는 그냥 알아서 인간들끼리 좀 풀어내면 좋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야? 이 메이지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시험관 아기에 대한 생명 존중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복제된 생물의 윤리. 뭐죠? 줄기세포로 만든 인류가 앞으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자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그 사이버펑크처럼 AI는 존중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일까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메시지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주라기 월드조차도 야 주라기 공원 1편 킹왕짱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어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 영화는 그냥 네. 아무튼 풀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약간 이런 거 가거든요. 근데 하지만 복제인간이 있고요, 하지만 학대당한 공룡이 있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생명체들이 죽어갔습니다. 뭐 어쩌라고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결론이 뭔데. 공룡이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라기 월드예요. 저는- 아무튼 주라기 월드 공룡을 풀어놔서 주라기 월드가 되는 사건 자체는 그냥 경매에서 반출된 녀석들로 네. 끝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면 이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줄 게 아니고, 애초에 이 공룡들을 죽게 놔둬야 되는가 아니면 보호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토픽에서 이 영화가 네.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공룡들은 인간이 원래 멸종했던 공룡들을 다시 이 과학으로 되살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멸종을 다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이슈인 네. 건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었다, 이건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고, 슬프지만 우리가 이들을 다 케어해줄 수 없으니 공룡들은 여기서 죽이는 게 맞고, 메이지는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우리가 욕심으로 만들어낸 생명체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책임을 지자라는 정도의 메시지로 끝냈으면 되지 않아. 책임, 그냥 현실적으로 질 수 있는 책임.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공룡들을 당장 여기 있는 공룡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깥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단 말이지. 그래서 바깥 세상의 인간들도 보호를 하면서 그냥 안락사 시키듯이 미안하게도 암세포처럼 항암 치료해야죠. 우리가 부린 욕심인데 미안하지만 요렇게 하는 게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책임감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좀 찝찝하지만 저는 그래도 납득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슬프고 안타깝게 엔딩을 맺었는데 나중에 쿠키 영상에서 반출된 공룡들이 미친듯이 복제가 돼서 밖에 개판이 나는 거지. 얼마나 흥미진진해. 작가 하셔야겠는데요? 너무 아쉬운 네. 게 많아서 그래요. 왜 이러냐면 영화 전반부가 너무 그러니까. 재밌었어. 자, 그럼 한번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위기자 암덩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라기 월드로 화려하게 네. 복귀했는데 저희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섬 떠나기 전에 전반부는 좀 약간 한심하고 바보 같은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드벤처물 느낌 나고 스케일도 크고 정말 재밌지 않았습니까? 맞아. 어드벤처물로서 너무 재밌었어. 약간 그 아바타로 치면은 처음에 팬도라 행성 갔을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비주얼의 여행, 어드벤처, 그런 느낌. 딱 좋은 부분. 문제가 후반부죠. 이제 상업 영화로서 주라기 시리즈의 매력이라면은 일단 거대한 공룡이 있죠. 그 작은 공룡들과의 뭐 숨바꼭질, 뭐 스릴러 이런 건데, 후반부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멍청한 악역들이라던가 사라진 주제의식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공룡의 거대함을 잘 보여줬느냐. 공룡을 다 가뒀잖아요. 지하실에 가뒀죠. 심지어 좁은 곳에 가뒀죠. 그래서 공룡의 거대함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럼 공룡의 거대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라기 시리즈의 또 다른 가치인 작은 공룡과의 숨바꼭질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플롯이라던가 그런 것들 종합성 문제처럼 망쳐버렸고, 그거랑 이제 뭐 그 공룡 암세포도 생명이라던가, 저 비겁한 영화다. 전체적으로 재밌긴 하지만 비겁한 영화다. 근데 제가 계속 욕하긴 하지만 전 이 영화 좋아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애증이라는 감정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을까 이런 걸 고민하지 네, 않죠. 그러니까 몇몇 팬들은 스타워즈 특히 모르는 사람들은 쥬라기 시리즈의 라스트 제다이다 그러거든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 정도는 예,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일 시리즈에서 역대급으로 아쉬운 영화 중에 하나긴 한데 절대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쥬라기 월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니 일단 라스트 제다이랑은 함부로 비교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라스트 제다이는 전제가 이전에 좋은 작품들에 대한 비하가 깔려있는 작품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콜린 트레보로 각본가이자 감독인 콜린 트레보로가 도미니언에서 감독으로 돌아오는데 이 콜린 트레보로가 계속 트위터 트윈낭이긴 해요. 이 양반이 아까 그 설정도 그렇고 트윈낭이긴 한데 팬들이랑 소통을 엄청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죠. 깃털 공룡, 고증 공룡 넣어주세요 하니까 오케이 넣어주겠다. 아니면 뭐 티라노사우루스 디자인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폴른 킹덤이랑 쥬라기 월드에서 디자인이 또 살짝 다르고요. 쥬라기 월드가 너무 말랐는데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으로서 살짝 우락부락하게 바뀌고 폴른 킹덤에서 도미니언으로 또 넘어가면 또 디자인이 쥬라기 원 1편이랑 또 비슷하게 바뀌어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 감독은 절대로 팬들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팬들을 혼내지 니들이 않는구나. 뭘 몰라서 그래. 이게 대세야. 당신들이 교육 못 봐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예. 그러니까요. 뭔가 어설프긴 하지만 의견은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절대로 라스트 제다이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심지어 스타워즈 시퀄 시리즈 전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 그쵸. 일단 감독의 예. 자세와 영화 내에서의 그런 예. 시나리오와 연출과 그런 걸 보면 라스트 제다이에 비빌 작품은 예, 아니에요. 딱 클론의 습격 정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호불호 좀 갈리고 괜찮은 장면이 있었죠. 클론의 습격도. 음. 근데 뭐 주제의식도 모르겠고 분명히 개 극혐인 장면도 있었고 캐릭터의 감정선들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액다의 전이 쥬라기 월드 특집 폴른 킹덤 이렇게 마무리 접었고요. 굉장히 쥬라기 월드와 폴른 킹덤이 극과 극으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아마 폴른 킹덤 굉장히 재밌게 보셨는데 저희가 안 좋게 이야기하셔서 불만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가 지금 폴른 킹덤 욕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저는 지금 폴른 킹덤과 관련된 굿즈도 샀고요. 결제도 다 했고요. 네. 남들이 폴른 킹덤 가지고 욕하면은 지켜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도 되고 빠도 네. 되는데 오늘은 그냥 까를 한 거죠? 팬심에 욕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오케이. 너무 욕하지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을 하긴 했는데 전반부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잖아요. 전반부 예. 진짜 재밌었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진짜 재밌는 그러니까 영화. 너무 섭섭해하시들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 섭섭해하시다고 화가 나셨다면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리즈를 사랑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전 액다의 주연이의 액다였고요. 저는 노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시간 했네 또.